안녕하세요. 보상스쿨TV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시작해서 독립손해사정법인과 위탁손해사정법인에서 보상실무를 하였고, 지금은 독립손해사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현직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 중 사망과 부상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마지막 남은 장애보험금 지급기준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피해는 처음에 부상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부상의 정도가 경상이라면 치료를 통해 완치가 돼서 일상으로 복귀를 할 것이고, 중상이라면 치료를 해도 완치가 되지 않아 장애가 남을 수도 있고, 더 심한 경우라면 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약관상 지급 기준도 이런 치료 기전에 따라서 보험금을 산정하는데요. 만약 경상 환자라면 완치 후 부상보험금을 받고 끝이 나지만, 중상으로 인해 부상 후 장애까지 남았다면 부상과 장애에 대한 보험금을 각각 받게 됩니다. 부상 후 사망한 경우에도 부상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합의금이 되고요. 오늘 설명드릴 장애보험금까지 시청하신다면 앞서 올려드린 부상보험금과 사망보험금 영상을 통해 이제 보험사에게 받아야 할 나의 합의금에 대해 정확히 계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약관상 후유장애 보험금 산정 항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 위자료와 상실 수익액, 가정 간호비로 구성합니다. 먼저 장애 위자료를 살펴볼 텐데요. 장애 위자료 지급 기준은 장애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50% 미만 장애와 50% 이상 장애, 그리고 100% 장애일 때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율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해당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중복 지급되는 다른 산정 항목과는 달리 위자료는 부상, 장애, 사망 등 각 보장 종목별 위자료 지급 사유에 모두 해당이 되어도 중복 지급되지 않고 그중 가장 높은 위자료 하나만 지급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맥브라이드 29% 영구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부상급수 5급 19항에 따른 부상위자료 75만원과 29% 장애율에 대한 장애위자료 200만원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합니다만, 이렇게 위자료가 중복이 되어도 부상과 장애위자료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장애위자료 200만원 하나만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장애율 50% 이상이라면 취업가능 연한을 기준으로 해서 65세 미만이라면 기준금액 4,500만원에 장애율과 85%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고, 65세 이상이라면 기준금액을 4천만원으로 해서 곱한 금액이 위자료가 됩니다. 세 번째, 장애율 100%인 자 중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에 해당되어 가정간호비 인정 대상이라면 65세 미만은 8천만원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65세 이상은 5천만원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장애율의 85%를 곱해 산정합니다. 두 번째, 상실수익액입니다. 상실수익액이란 나의 노동능력은 사고 전 100%였으나 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된 부분으로 장래에 발생할 소득 감소 부분을 산정한 배상 항목입니다. 즉, 사고 전 나의 노동능력을 100% 사용하여 월 소득 300만원을 받았는데 사고로 장애율 30%를 받았다면 내 노동능력은 현재 70%로 감소된 상태인 것이고, 이로 인해 앞으로 300만원의 70%인 210만원만 벌게 될 것이므로 장래에 상실될 90만원에 해당되는 수익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산정 방법은 사고 전 나의 월소득에서 장애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장애 판정일부터 자녀 취업 가능 월수에 해당되는 호프만 개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월소득액 산정 기준은 세법상 증명 가능한 소득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법상 증명이 어려운 유직자나 무직자뿐 아니라 주부, 학생, 군인, 외국인의 소득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저희 보상스쿨 이전 영상을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자, 다음 노동능력 상실률이고요. 노동능력 상실률이 장애율이라 보시면 됩니다. 장애평가 방식은 AMA라고 하는 각도 측정 방식이나 장애 등급 방식을 적용하는 산재법, 국가배상법, 장애인복지법 등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교통사고나 배상책임 사고에 대한 장애평가 방법은
퍼센트 평가 방식인 맥브라이드를 적용한다는 걸로 정리를 해주시고, 장애 종류에 대해서는 새로운 컨텐츠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단위에 의한 중간이자 공제 방식을 호프만 계수라고 하는데요. 장래에 지급받을 배상액을 일시급으로 받게 되므로 초과이득 방지를 위해 중간이자 공제를 해야 합니다. 중간이자 공제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저희 보상스쿨 사망보험금 계산 방법 영상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소득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회사 사규나 정년에 대한 취업 규정에 따르고,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할 때에는 65세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정간호비입니다. 개호비라고도 하고요. 위자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정간호비의 인정 대상은 장애율 100%인 상태에서 식물인간이나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완전마비 환자입니다. 가정에서 간호를 한다고 주는 보험금이 아니라, 간호인이 상주에 관리하지 않는다면 생명 유지가 어려운 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간호비 지급 기준으로는 하루당 1인을 기준으로 하고, 간호비용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을 합니다. 매년 분기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에서 공시하는 노임단가의 평균 금액을 간호일당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호비의 지급 방법으로는 정기금 방식과 일시급 방식이 있습니다. 정기금은 향후 생존기간까지 간호비용을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일시금은 일용근로자 1급을 기준금액으로 365일을 곱한 후 다시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평균 여명기간에 해당되는 호프만 개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가정간호비의 지급 방법에 대해 약관상으로는 정기금과 일시금 방식이 있다고는 하나, 실무상으로는 일시금 방식으로 계산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불량관계로 실제 사례를 통해 장애보험금 산정하는 과정은 다음 컨텐츠에서 바로 이어지니 영상 말미 링크를 통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에서 궁금하신 점 영상 더보기란이나 댓글창에 상담 신청 양식을 이용해 보내주시면 내용 확인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